혹시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본 게 언제쯤이세요? 만약 그 기억이 최근 1년 안에 있다면,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지금 금융의 가장자리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당신의 돈과 시간이 걸린 금융시장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공해 주신 행복한 경제학 채널의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시점인 2026년 1월 기준으로 정말 놀라운 지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2024년 11월 토스증권이 부동의 1위로 여겨졌던 키움증권을 제쳤습니다. 해외 주식시장 점유율 1위에 올갔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업계에선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코웃음 칠 이야기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토스뱅크는 이미 2024년에 연간 흑자를 냈고 2025년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6%나 폭증해서 814억 원. 와, 한때 시중은행들이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라고 했던 말이 정말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당신이 얻어가셔야 할 핵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왜 이제 부자들은 은행 PB의 추천보다 내 손안의 데이터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둘째, 토스가 1,500만 명의 금융 데이터를 독점해서 설계한 새로운 부의 이동 경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으로 예정된 토스의 나스닥 상장이 당신의 계좌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이 흐름을 이해하면 단순한 앱 사용자를 넘어서요. 금융 플랫폼 전쟁의 승자편에서는 그런 투자자의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료에서 제시한 두 가상인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박 사장의 3시간과 김 대리의 3초. 이 극단적인 대비가 모든 것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금융을 대하는 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먼저 대출의 순간을 한번 그려볼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박 사장님이 계세요. 운전자금 5천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주거래 은행을 찾아갑니다. 아, 그 풍경이 눈에 선하네요. 번호표를 뽑고 소파에 앉아서 하염없이 전광판만 바라보죠. 한 40분 기다렸을까요? 겨우 창구에 앉았더니 직원은 매출 증명원,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서류들을 한 뭉치 요구하고요. 그렇죠. 서류를 다 내도 심사는 본점에서 하기 때문에 3일은 걸린다고 하죠. 마치 내가 죄를 짓고 돈을 빌리는 듯한 그런 굴욕적인 경험. 바로 그 경험이요. 바로 그 시각, 30대 직장인 김 대리도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은행에 안 갑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아 토스 앱을 켜고 신용대출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스크래핑 기술이 국세청이랑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순식간에 긁어와요. 소득과 재직 정보를 바로 분석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3초. 연 4.5% 금리로 5천만 원 즉시 입금 가능합니다. 박 사장님에게 은행이 기다림과 서류의 공간이었다면 김 대리에게 은행은 그냥 손안의 버튼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제가 무심코 눌렀던 그 버튼 하나하나가 사실은 박 사장님이 겪어야 했던 그 3시간을 없애버린 거였네요. 투자의 순간은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벌어지는데요. 박 사장님, 밤 9시에 큰맘 먹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려고 증권사 HTS를 켭니다. 근데 공인인증서 로그인부터 막히고 달러로 환전하는 것도 복잡하고 화면 가득한 그 빨갛고 파란 차트를 보자니 머리가 아파오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반면 김 대리는 침대에 누워서 토스증권 앱을 킵니다. 복잡한 차트 대신 지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같은 아주 직관적인 정보가 먼저 보이죠. 아, 맞아요. 그런 거요. 테슬라 주식이 비싸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1,000원어치만 사기 같은 소수점 거래 기능이 있잖아요. 마치 온라인 쇼핑하듯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작은 경험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토스증권의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은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상에, 박 사장님이 접근조차 못했던 시장에 김 대리는 매일 커피 한 잔 값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거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25년까지 약 10년간의 핀테크 사용자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보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패턴의 변화가 발견돼요. 과거의 돈은 금리를 0.1%라도 더 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돈은 내 시간을 1분이라도 더 아껴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토스는 바로 이 시간의 가치를 가장 강력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겁니다. 아, 시간을 상품으로 팔았다? 네, 박 사장은 시간을 쓰고 기회비용을 잃었지만 김 대리는 시간을 아끼고 투자의 기회를 산 셈이죠. 이 시간을 아껴준다는 경험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만으로는 시중은행들의 그 거대한 자본과 조직력을 이길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 편리함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어떤 엔진을 설계한 건가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비밀병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어요. 첫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원앱 전략입니다. 사실 시중 금융지주사들도 슈퍼앱을 만들려고 시도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행앱, 카드앱, 증권앱, 보험앱이 다 따로 놉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각 계열사별로 KPI, 즉 핵심 성과 지표가 달라서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아,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하지만 토스는 애초에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걸 시작했으니 그게 가능했다는 거군요. 송금, 결제, 은행, 증권, 보험이 전부 하나의 앱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니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나요? 두 가지 거대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교차 판매의 마법이에요. 사용자는 그냥 송금하러 앱에 들어왔을 뿐인데 내 또래는 이 주식을 샀어요 라는 푸시 알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주식 계좌를 틉니다. 대출이자를 내러 들어온 김에 혹시 못 받은 보험금 없으세요? 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금을 조회하다가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죠. 아, 모든 동선이 다 매출로 이어지는 설계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독점. 2025년 상반기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MAU가 약 1,900만 명이에요. 이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토스는 당신이 언제 월급을 받고 주로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이다가 구매를 포기하는지 그 모든 금융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시중은행이 한 달에 한 번 보는 당신의 신용점수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셈입니다. 두 번째 병기는 토스 흑자 전환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토스 증권이네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감탄했는데 기존 증권사들과는 타겟 고객부터가 달랐어요. 전문가들을 위한 복잡한 기능 대신 철저하게 금융 문맹,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들을 겨냥했죠. 맞아요. 매수, 매도 같은 어려운 용어 대신 구매하기, 판매하기처럼 일상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소수점 거래를 도입해서 100만 원짜리 주식도 1,000원어치 살 수 있게 만들었죠. 이건 단순히 기능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2030 세대에게 투자란 큰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일종의 심리적 장벽을 허문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의 한 수는 커뮤니티 기능이었다고 봐요. 주식 종목마다 있는 실시간 토론방이요. 여기가 완전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됐잖아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가가 오르면 다 같이 환호하고 떨어지면 위로하면서요. 보통은 정보를 얻으려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로 나가야 하는데 토스는 그럴 필요 없이 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들었어요.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거래 빈도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 본 결과 바로 그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토스증권의 가장 강력한 해자, 즉 경쟁 우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사용자들의 충동적인 단타 매매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하지만 자료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해외 주식 투자를 누구나 커피 한 잔 값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이 금융 민주화의 측면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순 있지만 시장 자체를 키우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했다는 공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밀병기, 바로 TSS, 토스 스코어링 시스템입니다. 은행업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 관리, 즉 돈을 떼이지 않고 잘 빌려주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직장과 소득이 확실한 고신용자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안전한 길을 택해왔습니다. 반면 토스뱅크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던 중저신용자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었죠. 처음엔 다들 무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5년 3분기 기준 연체율이 1% 초반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TSS에 있습니다. 기존 신용평가서는 당신의 과거 실패 기록에만 집중해요.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있는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았는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토스는 여기에 비금융 데이터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비금융 데이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매달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가? 월급날 직후에 규칙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는가? 새벽 시간에 충동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결제하는 패턴은 없는가 같은 토스 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사실 제 조카가 사회초년생인데 시중은행 5군데에서 대출을 다 거절당했다가 토스뱅크에서 500만 원을 승인받았어요. 그때 이게 바로 전통 금융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구나 하고 피부로 느꼈죠. 잠깐만요. 비금융 데이터를 쓴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과금 좀 늦게 냈다고 대출이 막히는 또 다른 형태의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드는데요. 그 경계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TSS는 단일 데이터가 아니라 수백 가지의 대안 데이터를 결합해서 판단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공과금이 며칠 늦었더라도 꾸준한 저축 패턴이나 안정적인 소비 습관이 보인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기죠. 이를 통해 기존 은행에서는 신용기록이 거의 없어 대출이 불가능했던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소상공인 같은 신파일러들의 상환 능력을 증명해낸 겁니다. 자료에 나온 남들이 버린 모래밭에서 사금을 캐낸 격이라는 비유가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결과 토스뱅크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님이 2.6%대로 1%대에 머물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압도하게 된 거군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금융업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부터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을 평정한 토스의 다음 행선지가 한국 코스피가 아니라 미국 나스닥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거대한 반전이죠. 맞아요. 왜 굳이 나스닥으로 가는 걸까? 그냥 한국에서 1등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폼나 보이고 싶어서는 아닐 텐데 여기에는 어떤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나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의 격차예요. 한국 주식시장은 핀테크 기업을 여전히 금융업의 틀로 보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도 안 되는 은행주와 비슷하게 보는 거죠. 하지만 미국 나스닥 시장은 토스를 데이터 기반의 IT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을 30배, 50배까지도 높게 쳐줍니다. 토스가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한국 시장에서는 이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겠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 바로 차등 의결권 제도입니다. 창업자인 이승건 대표의 지분율이 15% 내외로 알려져 있어요. 상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더 희석될 텐데 이러면 적대적 M&A 등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창업주에게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허용해서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몇 년 전 쿠팡이 나스닥으로 직행했던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다면 토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히 자금 조달을 넘어서 한국의 토종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글로벌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로 봐야겠네요. 나스닥에서 조달한 막대한 자금으로 동남아나 다른 해외 시장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M&A에 나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금융업계 삼성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영업점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은행을 해? 라는 비웃음이 이제는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이용하면 기회가 생기죠. 정말 긴 분석이었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토스는 결국 시간이라는 가장 비싼 자원을 아껴주는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했고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 앱,
증권, 은행을 하나로 묶는 구조적 혁신을 이뤄냈다는 거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네, 자료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 변화에 올라타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자, 그리고 직장인의 관점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과거에는 은행 영업점 위치, 직원의 친절도 같은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 금융이 전기나 수도처럼 보편적인 서비스, 유틸리티가 되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는 힘의 추가,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용자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전처럼 단순히 혜택만 잘 챙기는 체리피커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토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은행 앱보다 편리해서가 아니에요. 토스는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꿨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서로 예금 금리를 비교하며 경쟁할 때 토스는 고객이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최고의 서비스, 예를 들어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과 경쟁한 거죠. 금융의 경쟁 상대가 더 이상 금융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당신의 경쟁자는 같은 업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객이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은 그저 이 앱을 편리하게 사용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토스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당신의 자산을 불리는데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의 기반으로 삼은 행복한 경제학 채널에 방문하시면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행복한 경제학을 검색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더 건강하고 똑똑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경제학의 심층 분석 자료를 함께 뜯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